재판부는 정 의원이 올린 글의 내용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며 글의 진실이라고 믿을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발생해 36명이 숨지는 등 계속 피해가 늘어나자 외교부가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본부 공관 합동 화상회의를 주재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현재 마우이 섬은 전기와 통신이 끊어진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 오 차관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국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충북과 전북, 아침까지 충남, 오후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북부에 50에서 150mm입니다. KBS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남과 북을 관통하는 태풍 카눈. 조금 전엔 저녁 9시부터 수도권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행동 요령,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SPC는 지난해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란 점에서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금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있다는 건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태풍 카눈에 대한 피해를 우려해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건설 노동자들이 대규모 콘서트를 열기 위해 비바람을 맞으며 무대 설치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일로 예정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 때문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르면 비단 태풍이 아니더라도 비바람으로 기상 상태가 불안정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를 권고해야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이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상황에서도 건설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겨 높은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데요. 건설노조에 따르면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K-팝 콘서트가 태풍 때문에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행안부 장관이 안전을 챙겨야 할 대상에
노동자는 없는 걸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태풍 카눈 피해 집계 상황부터 알아보죠. 네, 태풍 카눈 오늘 오전 9시께 그 남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에 지금 거의 12시간 넘도록 지금 지금 한반도 내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지금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실종 등 인명 피해 그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늘 오후 1시 10분께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천교 아래 남천에서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대구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45분께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당국이 60대 남성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 실종 상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낙동강 유역인 대구 군위군 무성리 지점에서는 오후 2시 기준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든지 제방이 붕괴했다는 등 20여 건의 구조 신고가 들어왔고요. 또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한 지하차로에서는 자동차 한 대가 침수로 고립돼서 경찰이 70대 여성 운전자 1명을 구조하는 등 이 경남 경북 등 이제 영남 지역에서 오늘 18명이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고립됐다가 소방 등에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 또는 산사태 우려 지역에 사는 주민 다수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들어서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피해가 확산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일부 물에 잠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이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요. 육지에서도 고속열차 KTX와 일반 열차가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또 개학한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유치원, 초중고교 1,579개 교가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 수도권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더 추가 피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지금 돌입한 상황이죠. 네, 대통령실은 지금 태풍 카눈에 대비해서 어제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정상황실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하면서 태풍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이상민 중대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태풍 대피 현황 및 기관별 대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도 태풍 대응태세에 당력을 동원하는 분위기네요.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태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김 대표는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왔고 지난 7월 수일째 내렸던 폭우로 중부지방 지반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행정기관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강물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 등 안전 취약지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도 주요 당직자를 중심으로 지역별 취약지역 사전 대비, 관찰 강화, 유사시 대피를 위한 협조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전국 시도당에 카눈 비상대기 및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재난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까? 네, 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태풍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재, 관제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 등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수석 부대표는 또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으로 폭염, 폭우, 혹한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기후 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잼버리 K-팝 콘서트 내일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정식 명칭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라이브 이 속칭 K-팝 콘서트라고 지금 불리는 이 행사 내일로 지금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네. 지금 그 막판 준비가 지금 한참인데요. 방송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무대에 오르는 가수들은 내일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행사 직전까지 이 미리 동선과 안무를 점검하는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태풍 카눈이 다만 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이 서울의 태풍주의보 발령 또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점이 최대 변수인데요. 네. 이 태풍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면
되면 행사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11일 오후에는 규모가 작아지고 북쪽으로 멀어질 걸로 예상되지만 네. 뭐 그에 앞서서 어떤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비나 바람 등으로 인한 좀 그 피해가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그렇죠. 되니까요. 이제 시설물 피해나 이런 예.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행사 당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비가 계속 올 경우에는 뭐 리허설도 지금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리허설도 시행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공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좀 빨리 좀 태풍이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잠깐 대화 중에도 얘기 나왔지만 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연을 준비하는 스태프들 안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무대 설치하는 것도 지금 좀 위태위태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대 사고 없는 그런 콘서트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통령실이 오늘 신임 부대변인을 임명했어요. 네, 대통령실 신임 부대변인으로 최지현, 김기흥 행정관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인선 결과를 오늘 발표하면서 대통령실이 언론인과 소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부대변인 2명은 모두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원년 멤버로 특히 두 사람 모두 대선 캠프 때 뭐 대변인, 뭐 부대변인, 공보 담당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언론과 네. 소통한 전적이 있습니다. 이 최 부대변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때부터 이제 공보 업무를 도와왔고 최근까지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있었고요. 예. 김 부대변인은 KBS 기자 출신으로 역시 대선 초반부터 이제 캠프 때부터 후보 수행과 대언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면 개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대변인을 2명을 임명한 거,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개각 같은 경우는 뭐 잼버리 이 관련 이제 후속 처리 그다음에 태풍 대비 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정무적인 사안에는 대통령실이 지금 그리고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부대변인은 사실 좀 뭐 행정관급이라서 그러니까 뭐 장관처럼 이제 어떤 국무원 인사관은 좀 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좀 담고 있는 정책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서 뭐 오늘 임명을 한 건 아닌 걸로 보이고 다만 뭐 대통령이 지금 여름 휴가를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뭐 네. 그 기간에 좀 차분히 돌아보니까 뭐 언론 대응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뭐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잖아요. 근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두고 지금 여야 간의 갈등이 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려서 결국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 네.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하는 의결이 불발됐습니다. 이 회의 정회 이후에 여야가 그 증인 참고인 관련 합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요. 회의는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산회가 됐습니다. 네. 이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청문회 전까지 증인 명단에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자칫 증인 참고인 없이 뭐 이른바 맹탕 청문회로 열릴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는 서로 이제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이 각자 이제 상대방 정권 때 이제 그 서로 언론 탄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인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동관 후보자의 과거 방송장악,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방송장악 의혹을 주장하면서 뭐 박성재 전 MBC 사장,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해고됐던 예, 언론인들. 맞습니다. 네네. 네. 또 그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해서 뭐 김승희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그 김승희 전 회장이 이 하나고 학교 이사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 당시 교사 또 수사검사 등도 증인 참고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뭐 학교폭력 관련 의혹은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다, 이런 관련 증인은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네.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 또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대영 전 사장하고 김장겸 전 사장은 이동관 후보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해임됐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 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예. 이제 그건 맞는데요.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뭐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언론 탄압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마 뭐 이제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이동관 정부, 지금 이명박 언론 정부 때 장악이 아니다. 그거는 이동관 수석의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맞불 공세를 펼 것으로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글쎄요. 잘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언론 탄압을 하고 해임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저도 전달을 드린 영상이라서 국민의힘 측에 그러니까 한번 진짜 이해가 안 여쭤보시죠. 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오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은겸 혁신위원회가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 한 표와 권리당원 한 표 가치를 같게 만들어서 사실상 기존의 대의원 투표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김은겸 혁신위는 이번 발표를 끝으로 활동을 조기 종료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혁신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혁신안으로 제안했습니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 등인데요. 혁신이 안대로 바뀌게 되면 현재 대의원 몫을 권리당원 투표로 전부 넘겨준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의원 따로 권리당원 따로 이제 그 퍼센티지를 매기게 돼 있는데 네. 그런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대의원도 한 명의 권리당원으로서만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의정활동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경우에 차기 총선 공천에서 최대 40%까지 감점을 하는 방안도 혁신안으로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원욱 의원은 혁신안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쓴 글에서 혁신할 수 없는 분들로 꾸려진 사람들이 내놓은 안은 관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오히려 혁신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고 반박하고 이 대표에게 용태를 결단하겠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실 혁신안 내용은 이미 오늘 발표 전부터 대략적인 뼈대는 알려졌기 때문에 혁신이 발표 전부터도 이제 이 비명계 또 이른바 친문계 측으로부터는 이런 방향의 혁신안이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취지의 대의원제 반박이 폐지에 대한 나오는데요. 반발 목소리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아침 라디오 인터뷰 때 대의원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왔느냐, 이 대의원제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에 휘말렸고 국민들 손가락질을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윤영찬 네. 의원도 그 혁신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원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지금 혁신위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다. 이 국민들의 관심이 덜한 여의도 정치에 너무 함몰되는 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별로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다른 정당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혁신위가 그간 보여준 국민 우롱 행태는 두고두고 정치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법치 유린에도 침묵하면서 고작 이런 안을 내려고 혁신을 운운했으니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면서 이 당내 싸움일 뿐인 대의원제 폐지, 공천룰을 바꾸면 국민 삶이 나아지기라도 하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근본적 쇄신 방안 없이 당내 정치에 매몰된 이해타산의 조정책으로만 마무리된 모습이라고 비판하면서 특히 비례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혁신위는 활동을 이제 끝내는 겁니까? 네, 오늘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오늘 혁신안을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혁신위는 오늘 발표까지가 이제 활동의 마지막인 것이고 혁신위가 낸 혁신안을 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 그리고 지금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서 수용 여부와 이제 이런 것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위 활동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내 아무래도 의원총회나 워크숍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시끄럽겠는데요, 당이? 네, 지금 사실 혁신위가 낸 혁신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꼭 이게 필요하냐에서부터 이 내용 자체도 문제다. 이게 말하자면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친 이재명 성향의 당원들 목소리를 더 강화하게 이해한 방안이 아니냐. 비명계로부터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워크숍이라든지 의원총회 등에서 이게 순탄하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지금 민주당 내 내용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혁신안을 채택도 하지 못하고 당이 시끄럽기만 하면 이게 도대체 혁신위를 왜 만들었나 하는 또 회의론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당분간 민주당 내부에 좀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경북 북부 앞바다,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풍랑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해 조업 중인 어선은 인근 선박이나 어업 무선국 등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대피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경북 북부 앞바다,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 지역에 풍랑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상특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좀 이어가죠. 검찰이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옥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오늘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최근 그 이재명 대표 측에 배임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이런 통보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당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능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또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성호 대변인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밝히면서 오는 17일 출석할 예정이라는 것을 17일 날요? 예, 밝혔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는 백현동 그 사건만 가지고 소환 조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쌍방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건 관련해서는 뭐 아직까지 지금 아시다시피 그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의혹이라는 거는 예.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방북을 하는데 그 대가로 이제 북한에서 돈을 요구했고 그것을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 이게 의혹의 골자인데 네. 이것이 검찰이 두고 있는 혐의입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당시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여기에 네.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검찰 진술에서 그것이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어떤 진술을 그 공식적으로 하느냐 지금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뭐 지금 변호인을 선임했니만이 뭐 본인 의사가 반영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예. 지금 재판이 뭐 거의 2주째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이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이라든지 뭐 기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검찰 쪽에서도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두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구속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한 번 더 소환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한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네, 이것도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엎침대 덮친 격이 됐는데요. 예. 오늘 수원지방법원은 그 김혜경 씨를 도와 일했던 그 전 경기도청 직원 배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네. 배 씨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동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었는데요. 특히 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해 판시하면서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 김혜경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점을 범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법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해서 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자 이재명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것을 이제 허위사실 공표의 유죄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또 불법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 중에 김혜경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참석자인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 3명 등 식사 대금 합계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점을 범죄 사실로 적시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 그 배 씨는 혐의를 계속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과 함께 다만 그 피고인 본인은 부인했지만 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그다음에 객관적인 뭐 자료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대로 제공된 음식가액이 경미한 편이라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요건 이례적인 부분이 검찰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네. 법원이 그거보다 더 중하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점이 좀 이례적인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너무 지연됐다 이런 점들도 지적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오늘 1심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면서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렇게 적어서 이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기상특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조금 전 강원도 속초시 시평지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시평지 지역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문과 창문은 닫아주십시오. 바람과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하천변이나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무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이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중국에 좀 겹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제 중국이 이제 다시 세계 경제 엔진으로 돌아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만 하면 한국 경제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그런 기대가 좀 갈수록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세상이 좀 뉴노멀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왔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CPI는 1월만 하더라도 2.0%였는데 이게 점차 낮아지다가 6월에 0%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마침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이게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입니다. 지난번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첫 마이너스인데요. 또 여기다가 또 물가의 이런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또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보니까 역시 4.4% 하락을 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반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 이건 2020년 11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두 개 동반 하락을 하니까 이거 중국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수도 좋지 않고 또 수출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좀 이렇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이거 언제 물가 잡느냐 이게 참 고통스러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의 특징이 이제 물가가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요. 일단 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경기가 좋지 못해서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경기가 나쁠 거다라고 소비자가 판단을 하게 되면 또 지출을 하지 않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이 또 위축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가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일자리를 늘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에는 정부가 돈을 풀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정부가 돈을 뿌리더라도 앞으로 이 경기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비자가 생각을 한다면 결국 또 지갑을 열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푼 돈을 다시 저축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시장 침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엔진이었던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내수시장 부진까지 겹친 상황. 더군다나 미국이 계속해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중국에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국 해외 투자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미국의 수입 1위 국가 계속해서 중국이었는데 최근에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투자는 줄고 수출은 감소하고 경기 나빠지니까 그동안 숨어져 있던 공기업의 부채라든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동시다발적으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중국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민간에 대한 간섭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민간 기업들이 과거처럼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현재 중국 상황에서 그 국진 민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영 기업이 앞서고 민간 기업은 뒤로 물러선다라는 말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민간 기업 그리고 많은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또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일본식 장기 침체다 그리고 중진국의 함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이른 전망입니다만,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중국 통계국의 그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지난해 급등했던 그런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점진적으로 CPI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없다. 연말 가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투자 기관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 논의를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해외 시각은 확실히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면서 옆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그렇죠. 공포에 빠지면은 더 지갑을 안 열고 그러다 보면은 더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이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이러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 특히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경기 계속해서 가격도 안 좋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동산 경기에서 시작됐던 부채 문제가 지금 잠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 부동산 침체가 지금 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다른 지표를 좀 보면 청년 실업률이 보니까 6월에 무려 21.3%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수준이다 이게 나오는데 정말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수출 보니까 7월 달에 전년 대비 14.5% 감소를 했는데 네. 가장 많이 수출하던 미국의 경우는 무려 23%나 수출이 줄었고요. 유럽연합도 20% 이상 지금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지금 성장률도 원래 올해 목표는 5% 안팎의 성장이 목표였는데요. 예. 요거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중국 성장률 보니까 6.3%가 나왔는데 원래 시장 전망치는 7.1에서 7.3%였습니다. 무려 1%포인트나 낮았는데요. 네. 당시에 이거 쇼크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런 소비 둔화가 경기 침체로 부르고 또 투자, 고용이 악화되고 또다시 소비가 둔화되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 전략을 쓴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같이 편승했다고 할까요? 같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게 또 우리한테 지금 피해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수출은 중국에서 우리가 줄어든 만큼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 좋지 않는데요. 202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대중 수출 의존도 무려 25.9%였는데 네. 지난 1분기는 보면 19.5%로 20%가 이제 끼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 수출이 중국을 벗어나서 좀 다변화됐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전체 총량의 이제 수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걱정인데, 특히 대중국 수출, 아무리 그 수출 의존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19.5%나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월 연속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세계 수출하는 양이 줄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에 지금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 중간재 수출길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내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가 수출할 수 있던 몇 가지의 소비재 수출도 현재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직접 판매 통계가 있는데요. 예. 1분기에 보니까 가장 많이 줄어든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가 그 직접 판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직접 판매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62%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 봤더니 특히 중국이 많이 사던 화장품 판매 감소가 아주 컸다.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60% 감소를 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소비재 수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경우에 그걸 금방 또 회복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우리 수출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우리한테도 직격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죠. 수출도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당분간은. 그렇죠. 일단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EU 그리고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만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네. 중국의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좀 늘어나야 우리 수출 총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KDI가 사실 침체 국면에 우리도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체 우리도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지금 가라앉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또 그런가 하면 또 희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네요. 네, 중국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총 78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인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6년 만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드 사태 이후에 닫혀 있었던 게 지금 이제 풀린 겁니까? 맞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사드가 임시 배치됐던 그 해부터 중국 당국은 사실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에 단체 여행객을 보내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켰었는데요. 네. 2018년, 19년 가면서 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었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지금 이제 일부 다른 나라들은 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함께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6년 만에 이제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데 이른바 유커들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찾을 수 있는 일단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단체 관광 푼 거는 소비 진작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까? 한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그동안 사실 한중일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예. 요거 약간 좀 유화 정책으로 푸는 그런 느낌도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관광 산업을 지금 좀 살려야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오지 않지만 우리도 지금 중국에 가지 않고요. 그러네요. 일본도 안 가고 미국도 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관광 산업, 특히 관광 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지금 꽉 닫혀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중국 입장으로서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어쨌든 이런 그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립니다.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앞두고 뭔가 지금 꽉 닫혀 있는 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인적 교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유커에 한국 및 미국 그리고 일본 방문을 허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바깥에 이제 해외여행을 단체로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중국 입장으로 보면.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그 명동에 있는 한 식당에 갔었는데 사장님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단체 관광 언제 풀릴 겁니까? 명동 정말 이거 힘들어서 못 있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은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내수에 좀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2016년만 하더라도 무려 800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이거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관광객들의 또 손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찾아와서 국내에서 소비를 했던 지금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6년 전에 유커가 그 유커일 것이냐. 이제 네. 이런 부분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조치에 일본과 미국도 동시에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일본의 경우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놓고 우리가 지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봐도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보다는 좀 일본을 더 지금 선호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수 96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은 602만 명. 그래서 일본이 한 2배 정도 많은데요. 동시에 풀었는데 만약에 많은 유커들이 일본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그렇게 주머니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6년 전에 중국인의 주머니랑 지금의 주머니가 다를 수가 있는데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을 하더라도 과연 이전만큼 많은 돈을 국내에서 쓸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얘기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고차원화해서 내국 소비 열풍이 이제 불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그동안 중국의 공산품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중국 자체에서도 한국 제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품질의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의외로 이런 좀 돈을 과거보다는 적게 쓸 수 있다. 지금 이런 분석도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6년 만에 문을 중국이 우리에게 이제 그 유커를 보내는 것 예. 분명히 기대를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6년 전과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본다면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우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참 경제 어렵네요. 경제 어려운데 그래도 면세점이나 항공 여행업계 그리고 아까 화장품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쪽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일자리들 많이 좀 느는데 도움이 되는 만한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제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제6호 태풍 카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종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전국 곳곳을 훑으며 지금 북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언제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빠져나갈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확히 카눈이 수도권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 부근 해안에 상륙했고요. 예. 상륙한 이후로 시속 20에서 30km 내외의 속도로 북진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왔습니다. 내륙을 지나며 태풍의 위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예. 아직은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은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다 빠져나가서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건 한 몇 시쯤 됩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북진에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내일 새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가 제일 뭐 마지막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예. 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늦게까지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까지 계신 분들은 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경남 거제 상륙할 때까지만 해도 태풍 강도가 강이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중으로 조금 약화됐다가 지금 조금 더 약화됐다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상륙할 당시에는 강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내륙에 상륙해 이동하면서 내륙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찰력으로 인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고온의 바다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발달해 왔는데 내륙을 관통해 지나가면서 이 에너지가 모두 끊겨 태풍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이 서울 수도권을 다 빠져나갈 때쯤 되면은 태풍 자체 세력권이 좀 아주 약화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현재도 지금 중심 기압이 990,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정도인데요. 이후 시간대에 북한 지역으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후로 내일 오전 정도면 평양 남쪽에서 태풍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전례를 보면 태풍 세력은 좀 약화되다 하더라도 이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혹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일 새벽까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이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태풍의 뒤쪽으로 건조하고 찬 공기가 현재 남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낮까지 곳에 따라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수도권까지 물론 남해안 지역이나 피해가 큰 지역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력권이 약화되면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피해가 좀 적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일 피해가 모두 집계돼 봐야지 알겠지만 네. 아직까지 집계된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우려했던 것과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해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하고 자꾸 비교를 하던데요. 지금 굉장히 태풍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흰남노 같은 경우 현재 지난 흰남노 같은 경우는 부산 인근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보였었는데요. 예. 당시 흰남노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 카눈보다 세력 자체가 조금 더 강했었고요. 예. 당시 영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 보니까 이번 태풍 카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진로상으로는 이번 태풍 카눈과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 거의 시간당 90mm의 거의 물폭탄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오는 걸로 보면 강원 영동 지방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가 뭡니까? 네,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예. 태풍의 전면에서 유입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면서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네. 이런 이유로 오늘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극한 호우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91.3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습니까? 현재 강원도 지역으로는 최고 200mm 내외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80에서 100mm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정도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면 태풍 세력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일 새벽은 되어야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인데요. 다만 그렇더라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이 아직도 200km 정도에 달하고 있는 만큼 중부와 전북,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고요. 예. 비도 현재 약해지긴 했지만 충북과 전북은 내일 새벽, 충남은 아침, 서울과 경기, 강원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립니까? 네, 강도가 강하진 않지만 네. 계속적으로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는 형태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K-팝 콘서트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콘서트 열릴 때쯤이면 비가 좀 그칠 수 있을까요? 바람도 잦아들고. 네, 아무래도 내일 오후 시간대부터는 바람도 다소 많이 잦아들 전망이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비가 약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을 전망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아직도 위험한 지역들이 좀 있을 텐데요. 태풍 시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태풍이 북상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외출 자체를 삼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에서 태풍이 가장 가깝게 근접하기 전 3시간, 통과한 뒤 3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태풍의 중심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붕과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미리 결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강풍에 흔들려 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 미리 상태를 고정하시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 혹시 공간이 있다면은 종이나 천 등을 넣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걱정되는 소식이 또 있는데요. 제7호 태풍 란도 북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 제7호 태풍 란도 괌 북쪽 먼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예. 현재 태풍의 발생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요.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자리 잡는 기압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현재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여러 수치예보 모델을 분석해보면 다행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본 쪽으로 북상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 쪽으로 완전히 이렇게 빠졌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의 모델 자체가 일본 쪽으로 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예보상에서는 크게 변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름 태풍도 걱정이긴 하지만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약간 더위가 한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가을로 들어갔을 때도 태풍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가을에 또 태풍이 더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른 태풍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 내지 초가을까지는 태풍이 언제든지 내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은 좀 이제 지나가는 겁니까? 더위는 좀 가실 것 같아 보이시는가요? 네, 일단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 때문에 현재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위가 누그러진 상태인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지난 약 2주간 폭염을 유지한 기압계가 흐트러졌지만 이후 이 기압계가 어떻게 다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가늠이 될 전망입니다. 네네. 지금으로 보면 다행히도 지난 2주간과 같은 강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서울 북동쪽 부근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서해오도 30에서 80, 강원 영서 북부와 세종, 충남 북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50mm입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낮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8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문제로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특수교사가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을 학대했느냐도 쟁점이지만 주 씨가 교사의 허락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이 위법한 행위였느냐, 이 부분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다행히 주 씨의 사과에 이어서 어제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사건이 공론화돼서 그렇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마다 소형 녹음기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뒤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일부 부모들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는 겁니다. 이런 행동 역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여론에 곧 묻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읽다가 학부모들이 이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녹음기와 셀프캠이 교사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구의 11년차 초등교사는 작년부터 USB 녹음기로 수업 전 과정을 녹음한다고 합니다. 수업 중 욕설한 학생을 지적하자 왜 우리 아이를 지적하느냐는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디캠과 교실 CCTV 설치도 고려했지만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차선책으로 녹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의 PC에 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켜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학생과 단둘이 교실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성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셀프캠을 켜두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교사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불신해 녹음하고 교사는 자구책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에 쓸쓸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뒤틀린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1, 2, 3, 4. Who kicked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over me? Who stole a soul from the sun in a world come undone at the seams?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I hope the weather is calm as you sail up your heavenly stream. Suspended clear in the sky are the words that we sing in our dreams.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Let there be love. Come on, baby blue. Shake up your tired eyes. The world is waiting for you. May all your dreaming fill the empty sky. But if it makes you happy, keep on clapping. Just remember I'll be by your side. And if you don't let go, it's gonna pass you by. Who kicked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over me? Who stole a soul from the sun in a world come undone at the seams? Let there b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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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시스의 Let There Be Love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130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무엇보다 서로가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따뜻함으로 서로를 보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3729님, 참 씁쓸한 내용이네요. 수업에서 녹음과 녹화를 하면 서로 간 불필요한 오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의 본질은 많이 사라지겠어요. 이렇게 또 걱정하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학교가 학교 현장이 전행교육을 위해서 인간성을 기르고 전행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인가? 입시를 위해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교육하는 현장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그게 또 근본적인 이런 문제의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조금 더 믿어주면 어떨까도 싶어요. 이게 너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인가요? 선생님께 좀 좋은 문자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반갑게도 문자 답장이 오고 이런 것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통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믿으면은 선생님을 또 믿어주고 또 선생님은 학부모의 입장을 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부모는 한 사람이지만 선생님은 그런 학부모를 30명씩 막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교육 전문가들 더 잘 알겠죠.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이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문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풍 카눈 소식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일단 피해 상황 또 추가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저도 네. 다시 한번 좀 짚게 해보죠. 예, 지금 대구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우선 대구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 군위군의 마을이 오늘 낮 12시쯤에 3개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직전에 100mm가량 비가 많이 내리면서 순식간에 문이 불어나는 바람에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10가구 중에서 대부분은 피신을 했는데 67살 남성이 물이 불어났잖아요. 휩쓸리는 바람에 마을이 잠긴 지 1시간여 만에 500여 미터 떨어진 다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 매번 태풍 올 때마다 유사한 일들이 좀 벌어져서 좀 네. 안타까워요. 예,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갑자기 급류로 물이 불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제방이 무너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바로 연마을 하천까지 홍수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대피가 늦어지면서 네. 화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피를 하고 또 2차로 이장님이 독려하고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대구 달성에서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간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도랑에 전동 휠체어만 지금 발견된 상황이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이번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 군위군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대구 달성에서 한 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주택 침수를 비롯해서 재산 피해도 1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도 바람에 꺾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게 반송이라 그래서 왜 키가 좀 작고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네. 소나무 있잖아요. 구미에 있는 수령이 400년으로 추정되는
독동리 반송이 이 일부가 꺾였더라고요. 나무가 한 3분의 1 정도가 꺾인 것으로 보이고 충북 보은에서는 수령 600여 년의 정의품송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독동리 반송이 오늘 오전 6시 20분께 경북 구미 선산읍에 있는데요. 이 천연기념물 357호입니다. 신고가 접수해서 가보니까 이게 부러졌는데 추가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지 4개를 잘라내고 주변 접근을 지금 차단한 상황이고요. 부러진 가지는 수습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1988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반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이가 13m에 밑줄기가 4m, 밑둘레가 4m가 넘어요. 나이는 400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 정의품송 뭐 다들 아실 텐데 천연기념물 103호입니다. 가지 2개가 부러졌고 사실 정의품송은 수령이 600여 년으로 추정이 되고 1980년대는 솔리폭발에 감염돼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초속으로 18.7m의 바람이 불면서 정의품송 가지가 일부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응하기도 어려웠던 게 지난번 폭우에 충청도 지방의 피해가 문화재 피해가 컸었잖아요. 네네. 대응이 제대로 못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부지방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버스 안에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는 일도. 인명피해 안 나길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오늘 오전 9시쯤에 이제 상륙을 했잖아요. 창원국도 5호선 쌀제터널 인근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흘러내리는 토사가 중앙분리대를 반대로 밀어내면서 출근길에 왕복 4차로가 갇히는 일들도 있었고요. 창원시 대원동에서는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시내버스 바닥이 뚫렸습니다. 보니까 무거운 맨홀 뚜껑이 시간당 62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 솟구치면서 시내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흙탕물로 뒤덮이기도 했었고요. 네. 마산의 광려천에서는 산책하던 7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30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거제의 경우에는 강풍에 외벽이 떨어져가지고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일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부산의 경우에도 시속 126k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가거나 주택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하루에만 5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은 보니까 오늘 6시 기준으로 속초 같은 경우에 396mm, 강릉은 34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집계를 보면 속초 같은 경우 400mm가 넘은 상황이거든요. 삼척도 387mm가 넘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터라 사실은 그 물이 너무 불어난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폭우가 많이 내렸었잖아요. 네.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에도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참 영동 지역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맞습니다. 좀 걱정이에요. 이번에도 좀 도심 일부 지역이 물이 잠기는 모습들도 봤는데 또 추가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태풍 제보 페이지에 전국 곳곳에서 현장 제보가 올라왔어요. 네, 오후 1시까지만 집계해도 3만여 건이 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오늘 태풍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태풍 카눈의 경로 그리고 가까운 경남과 경북의 피해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울산에서 한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우수관을 뚫어서 침수 피해를 막았다라는 사진 제보가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 비상대책 정말 훌륭하다. 순찰 중에 물에 잠길 뻔한 도로 우수관을 뚫었다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울산 북구에서는 강한 바람에 아파트 현관문이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물이 많이 불어서 태화강의 산책로가 잠겼는데 이런 날에도 버스기사님 수고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창원에 제가 이렇게 도로 침수랑 범람 피해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시간당 60mm니까 뭐 하여튼 걸어갈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 정도면 앞도 안 보이고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에 물에 잠겼는데 제보 사진을 보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이 침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차량이 줄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제보하기도 했고요. 부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는데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고 나서 그걸 들고 시민분이 인증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빨리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태풍이.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잼버리 대원들도 오늘 실내 활동을 했다고요? 예. 프로그램에 많이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네. 아랍에미리트 대원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글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한글을 보기도 하고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문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종로에 있잖아요. 미국 예. 참가자들이 거기를 찾아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열리는 곳에 참가하기도 했었고요. 태권도나 클라이밍 같은 실내체육 활동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경기 이천의 SK 하이닉스 같은 첨단 산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내일 이제 폐영식하고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K-팝 콘서트를 준비하는 무대는 여전히 오늘 바빴습니다. 대략 한 4만여 명 정도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버스는 1,400여 대가 한꺼번에 몰릴 예정인데 전담 안내 요원까지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몰리다 보면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올 봄에 한 4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는 동안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3시 반에 걸쳐서 대원들을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4만 3천석 정도가 준비가 됐고요. 네. 폐영식은 5시 반,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K-팝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데 미리 3시간 전부터 입장하고 또 행사가 몇 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어지면 짐 빠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또 차량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또 한번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절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말 안전관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두고 한국 대원들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네. 한 교회의 강당에다가 화장실도 제대로, 그러니까 씻을 것도 제대로 마련 안 된 곳에서 해외에서 온 잼버리 대원들은 굉장히 좋은 호텔 같은 데서 묵고, 네. 우리 한국 대원들은 교회 강당 같은 데서 묵고. 네. 그 사실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숙소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른 국가 참가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인 1실의 호텔 수준의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 왜 한국 참가자들은 샤워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열악한 곳에 배치가 됐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들이 행정기관과 민간의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된 숙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 종교시설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한국 대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숙소에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에 배치를 했다고 설명을 했고, 이동을 원하는 숙소 참가자가 있으면 8일 밤에 9일에 걸쳐서 차량을 제공해서 숙소 재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상계획이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급조한 대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자꾸 뒷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한국 대원들을 더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 같았으면 그럴 것 같거든요. 온 손님들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하고 공평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숙소를 마련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옮길 숙소가 뒤늦게 마련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꼭 지적이 나온 다음에 개선이 되는 거, 이것도 좀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장에 새만금 현장에 지원 나갔던 공무원들한테 도시락 비용을 청구를 전북도에서 해서 예.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전북에서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의 지원 업무를 이제 각 실국에서 나갔는데 도시락 비용이 출장비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실국별로 참여한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내부 공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인터넷 커뮤니티에 8월 4일날 잼버리 청소 지원 근무를 갔다 왔는데 도시락 비용이 청구가 됐다. 지원 근무자한테 한 사람당 12,000원이다. 도시락 비용은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 지원을 못 해주면서 일을 시키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사진이 올라왔는데 12,000원짜리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누리꾼들이 그걸 보면서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한데 저렇게 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냐, 그리고 도시락 비용 받을 생각은 누가 한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출장비 외에는 직원들한테 도시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전북도의 설명인데요. 네. 현장에서 한꺼번에 도시락을 주문을 했고 그 비용은 출장비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업체에 정산을 하려면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부 공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보니까요. 네. 현재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국내 출장 식비가 하루 25,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한 끼에는 8,333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가 이건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들은 여비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죠. 지금 그쪽에 가가지고 지원 나갔을 때 전북도에서 출장비를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그 안에 안에 식비가 다 들어가 있던 네. 거다. 그러니까 식비는 돈으로 다 줬는데 거기서 따로 도시락을 시켜 먹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 비용은 별도로 내라. 네. 근데 그 도시락 비용이 너무 비싸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좀 그렇죠. 냉정하게 표현하면. 예. 공짜로 한다는 거는 논리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공무원 사회에서 본다면. 그럼 사전 공지를 좀 하고 도시락을 그러게 다 말입니다. 지원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콰도르 대선 후보가 선거 유세 마치인데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선거 유세를 마치고 괴한에 총에 맞았는데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의 페르난도 비아비센시오 후보입니다. 오후 6시 20분께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6시 20분께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에 있는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다가 괴한에게 총격을 받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머리 세 곳에 총상을 입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사망한 상황인데 유세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비명 소리에 몸을 숨기는 모습이 SNS 영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외에도 후보 외에도 경찰관을 포함해서 9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폭발물도 발견이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후보 선거 캠페인 측에서는 최근에 살해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걸 당국에 알렸다라는 진술도 있었는데요.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면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게 됐고요. 20일 날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었고 오늘 사망한 이 비아비센시오 후보는 출사표를 던진 8명 중에 1명 후보입니다. 최근에는 중위권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18일 날 공개된 발표에서 깜짝 2위를 차지한 언론인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잡혔습니까? 네, 잡혔는데요. 총격전 끝에 사망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보안 요원과 총격전에서 다친 용의자가 체포가 돼서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에 숨졌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6명이 체포됐다고 검찰에서 밝혔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왜 체포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라소 대통령은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지정했고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이 동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사망하고 나면 뒤에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개인 단독으로 벌인 일일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을까? 예, 이건 사실은 워낙 뭐 정치적 혼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남미 쪽이 근데 그 배우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싶은데 아직 얘기는 없네요.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기본요금 네. 인상되네요. 12일부터입니다. 요금은 버스마다 유형별마다 폭이 좀 다른데요. 네. 우선 보통 이제 간선버스, 지선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 그리고 순환버스와 차등버스는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마을버스도 이제 1,000원이 넘어요. 900원에서 1,200원이 되고요. 광역버스는 3,000원 됐습니다. 2,300원에서. 이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2,300원 낼 때랑 3,000원 낼 때랑.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 오르면서 인상폭은 700원, 350원 이렇게 광역버스의 경우는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요금의 60%를 청소년 요금으로 받고 어린이 요금도 37% 수준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한꺼번에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곧 지하철 기본 요금도 오를 예정이죠.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리게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만 나오네요. 이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굳은 날씨에 오실 때 비는 많이 안 내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정말. 제가 그래도 뭐 지금 이 밤 시간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종일 낮에 이제 대학로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 낮에는 비 오는 거 보면서 이제 대학로에 이제 공연장이 그 지하에 보통 많이 있으니까 예. 침수나 이런 것들 좀 걱정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비 양이 막 계속 줄어가고 있어서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 많이 내릴 때도 참 긴장을 많이 하시는군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는데 저 한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공연장에서 그 물 퍼내고 있는 배우 스태프들 많이 봤었어요. 그렇구나. 예. 생각보다 그 턱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로 해화동 그쪽에 이제 낙산 있잖아요. 그 돌로 많이 이루어져서 네. 물이 한번 이렇게 물살을 타면 엄청 빠른 속도로 물들이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예.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이 힘든 상황에서도 네.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겁니까? 아마 비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네. 이 작품 소개하는 동안은 잠깐 추억 속에 좀 빠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작품인데요? 예, 오랜만에 작품 2개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근데 이제 2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요소가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네. 공연장 사이즈도 완전히 다르고 내용도 완전히 다른 작품이지만 같은 음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2작품입니다. 네. 바로 뮤지컬 그날들 그리고 뮤지컬 다시 동물원이라는 이제 2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딱 겹치는 부분들이 느껴져요. 예. 물론 이제 그날들은 굉장히 유명한 공연이라고 알고 있고요. 예. 다시 동물원이란 뮤지컬도 뭔가 그날들이란 노래하고 겹칠 것 같고 그 예. 사이에 누군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이 단어를 그냥 전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못하실 만한 단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그 세대로 대본에 모르는 것처럼 써 있어도 그러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생각하시는 그 다시 동물원이라는 작품의 동물원은 예. 그 그룹 밴드 동물원 예. 맞고요. 예. 일단 먼저 그날들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벌써 이 작품이 초연된 지 10년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13년에 시작을 예. 했는데 현재 10주년 공연을 하고 있고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공연 중입니다. 현재. 예. 이제 이 작품 뭐 다 아시겠지만 영원한 가객이죠. 이제 고 김광석님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 공연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이 있어요. 2013년도에 대학로에서 네. 공연이 초연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 공연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이러면서 공연장 그 문제 때문에 뭐 건설업체 뭐 이렇게 얘기가 섞여 있어서 네.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막 나오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도 연습했던 배우들이 공연 홍보해야 되니까 그 예능 프로 타 방송이지만 라디오스타에 네네. 나가서 홍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라디오스타의 촬영을 이미 녹화를 했고 방송되기 바로 직전에 이 공연장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라디오스타에서 이 공연이 소개가 되면서 창작 뮤지컬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드디어 공연이 된다. 근데 이 작품이 고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 그날들이다. 이러면서 시너지가 확 일어나갖고 티켓이 불티나게 팔려서 당시에 초연했었던 그 해에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인가 상 받고요. 네. 뮤지컬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창작 뮤지컬상 받고 그래갖고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던 그런 작품. 예, 그게 이제 바로 뮤지컬 그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공연한다 그러면 배우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홍보하고 그러나 봐요. 딱 맞으면은 뭔가 확 그냥 관객들이 그거 늘어나니까. 나오고 싶은 공연팀들이 줄을 섰는데 그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제가 화가 나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 해화로운 공연생활이라는 채널이에요. 화가 나서 만든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유명한 배우가 아니면은 방송에서 써주지 않으니까. 예, 영화는 그래도 많이 그 창구가 있는데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시사야도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프로라고 생각하고 와서 공연 매주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들어주시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동물원은 어떤 작품입니까? 다시 동물원도 사실은 그 공연 시작된 지는 벌써 8년 정도 됐어요. 네. 이게 이 작품이 2015년에 초연이 됐고요. 2018년도까지 3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다시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공연되지 않았고요. 그 여름 동물원이라는 작품 이름으로 공연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5년 만에 대학로로 약간 그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대학로로 돌아오면서 다시 동물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목을 바꿨고 현재 공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날들처럼 수상 내역이 막 화려하거나 이런 작품은 아닌데 네. 어쩌면 그날들보다도 그 시절 음악을 그리워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성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의 매력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동물원 옛날 네. 동물원 뭐 추억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 이게 뭐 진짜 동물원의 동물원이 아니고 예, 밴드 동물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농원 이거 아니고요. 예. 아, 근데 굉장히 그 음악을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신 곡들 뭐 뉴진스나 이렇게 요즘에 엄청난 곡들이 많으니까 네. 난 이제 뭐 MZ 세대야 이러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날 우연찮게 이 곡을 듣게 되시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음악이 이런 거라는 걸 진행자님도 아마 조금 이따 노래 좀 잠깐 들으시면은 바로 그 시절로 가실걸요. 아, 맞습니다. 네. 아, 동물원하고 김광석과 네. 관련돼 있는 추억 갖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많죠. 예전 90년대 군에 가던 분들은 네. 전부 다 불러야죠. 이등병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네. 네. 나이 30 되면 꼭 불러야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노래들 많이 있습니다.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감성을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네. 공연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제 그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뮤지컬 그날들이 있고 동물원의 노래로 만들어진 다시 동물원 이 작품이 두 작품이 현재 하나는 강북에서 하나는 강남에서 공연되고 있는데 공연장 사이즈도 좀 다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작품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같은 노래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988년으로 제가 자료 조사했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1987년인 것 같던데 네. 이제 그 밴드 동물원이 그때 이제 결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김창기, 유준열, 박기영, 박경찬 등으로 이루어진 그 동물원 멤버들과 그리고 동물원 초기 멤버였었던 우리 고 김광석의 실화를 실화를 네, 이 실화를 네. 뮤지컬로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다시 동물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동물원의 노래 해화동 그리고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뭐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노래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광석님의 님만이 그러니까 동물원의 노래가 아닌 뭐 서른 즈음에 이런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그날들에서도 이제 뭐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런 노래가 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만 들으시면 바로 추억 여행에 빠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노래 듣기 전에요. 지금 사실 기상특보를 저희가 또 전해드려야 돼요. 이게 조금 전에 11시 31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강원 지역에 태풍 주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천변 산책로나 계곡은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지하 주택, 특히 반지하 주택 또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 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에 즉시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사태나 제방붕괴 징후가 있는 곳에서는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곡일 것 같습니다. 새벽쯤에는 완전히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그 사이에 특히 반지하주택 피해 굉장히 많으니까요. 반지하주택에 계시는 분들 좀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이 역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막 태풍 저희 특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중간에 전해드렸고요. 네. 좀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봐야 되겠죠? 예,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두 작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그건 맨 마지막에 좀 듣기로 하고 지금은 뮤지컬 그날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 그리고 뮤지컬 다시 동물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좀 짧게 붙여서 그래요? 추억 속에 빠졌다 오시면 어떨까 싶어서 음악 그날들이랑 해화동 이 두 곡 한번 잠깐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곤 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김광석의 그날들, 해화동 짧게 이어서 두 곡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 나고 있는 사이에 옛날에 추억담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공연장 가서 음악을 딱 들으시면요. 네.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뒤쪽에서 무대 전체도 봐야 되고 하니까 뒤쪽에 앉아 있는데, 이제 객석 앞쪽을 예매하신 분들이 저를 이제 지나쳐 가시잖아요. 네. 공연이 시작되기 전인데 이미 공연장 안에서 이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해화동이랑 지하철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혼자 감동해서 혼자 눈이 그렁그렁해져요. 그러면 앞쪽 좌석으로 가고 계시는 관객들이 저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네. 무슨 사연 있는 중년의 남성이 와서 보는 것처럼 보셔갖고, 요거 약간 감정 컨트롤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노래 자체도 좋지만 네. 그 노래와 함께했던 자기의 시절. 그 시절이 네. 떠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뮤지컬 다시동물원 보시면은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고 다른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지만, 예, 하여간 그 시절을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날들하고 다시동물원 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각각의 매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이야기입니다. 공연의 드라마가 완전 다른데 그날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에 이 음악을 잘 배치시킨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동물원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동물원 밴드 이들의 역사가 그대로 담긴 공연이라서 그 완전 새로운 그 드라마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사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맘마미아 같은 공연이 아바의 노래로 갖고 왔는데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잘 접목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동물원 지금 다시 동물원은 네. 동물원의 멤버 박기영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요? 예. 이게 그 다시 동물원이 이제 동물원이 결성된 과정 예. 그리고 이제 김광석 씨와 헤어지게 된 어떤 이야기, 그들을 서로 그리워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쓰거나 감독을 하면 사실을 약간 곡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물원의 멤버인 박기영 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면서 사실화를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당시의 느낌을 더 제대로 구현해내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좀 듣고 싶었던 뒷이야기 같은 것들을 공연을 통해서 좀 감성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원 김광석 양쪽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같이 공연하는 거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전에 많이 했죠. 네, 그 공연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리고 공연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동물원에서는 김광석 씨의 역할을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네. 그 친구라는 그 약간 대명사처럼 그렇게 써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에 없는 그 친구라는 표현을 써서 사람들의 좀 이렇게 또 그리움을 좀 더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느낌으로 좀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그날들 아까 네. 이제 뭐 맘마미아랑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노래는 뭐 김광석 씨 노래가 들어가지만 그렇죠. 뭐 동물원의 노래도. 네. 근데 거기에 스토리는 전혀 다른. 그렇죠. 그 다시 동물원은 동물원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날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그 포스터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이들 보셨으니까 작품을 예. 벌써 10주년이기도 하고 근데 경호원 같아 보이는 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경원이라는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아, 멋진 남성의 어떤 그 옆모습? 예, 맞아요. 옆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귀에 목 꽂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게 이제 청와대 경호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우정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 로맨스도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1992년에 주인공인 정학이라는 인물이 청와대 경호관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인물과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인 무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서로 라이벌이자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 경호관이 된 다음에 맡은 임무가 당시에 한중 수교를 앞두고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중요한 인물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제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20년이 지난 시간이 딱 돼요.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그 무영이라는 인물은 사라져 있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었던 정학이라는 인물은 청와대 경호관 실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를 다시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때 20년 전에 어떤 일과 비슷하게 어떤 사람이 또 사라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비밀 같은 흔적들을 찾아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도 굉장히 좀 그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거기에 음악도 가끔은 좀 유쾌하게 가끔은 좀 더 웅장하게 편곡이 된 음악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 초연 당시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네. 창작 뮤지컬이다. 이런 호평을 받아서 그렇게 상을 다 휩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광석 씨 노래하고 스토리하고 잘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거 안 맞을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뮤지컬 그날들. 나의 그날들은 어땠다. 뭐 이렇게 서정적인 이야기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예상을 뛰어넘어야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예가 또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범주에 있었던 이 주크박스 뮤지컬의 예가 바로 광화문 연가라는 뮤지컬이거든요. 네네. 그 저희가 이문세 씨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영훈 작곡가의 노래. 이건 약간 광화문 연가의 그 스토리가 뮤지컬에 있는 드라마도 약간 그 서정적인 게 맞아 떨어져요. 네. 그런데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만든 올 슈겁이라는 뮤지컬이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완전 달라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내용을 잘 집어넣어서 완전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한 그런 공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의 결마다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공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 주크박스 뮤지컬의 비전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네. 뮤지컬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음악이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익숙하면은 관객분들이 마음을 금방 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조용필 씨의 노래로 대본을 공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조용필 씨 노래로 만들어지는 공연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도 대본 공부 엄청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좀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이런 음악들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해철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그것도 되겠네요. 이런 거 너무 기다려지거든요. 맞아요. 네. 만드세요. 제작자잖아요. 저기 저작권자랑 해결이 돼야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마지막 곡. 네. 어떤 거 들으면 좋을까요? 두 작품 다시 동물원 그날들 두 작품 모두에서 사용되는 음악들로 좀 선정해 보려고 했는데 잠깐 저희가 얘기 나눴는데 그 시절 치는 사람들이 이 노래 안 불러봤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서 네. D 코드로 시작하는 노래 거리에 이걸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런 감정 느끼기 좀 쉽지 않은데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끝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92년 미국 워싱턴 대학 강당에서 진행했던 공연의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에